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 무더위에 각자의 화면에서 생태 책방에 접속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태 책방 진행을 맡은 원불교 환경연대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담당하고 있는 이태옥, 본명으로 이태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폭염이 예상이 되고 올여름 계속 예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작년에는 또 이와 반대로 저희가 장마에 시달렸죠. 53일간 최장 긴 장마에 시달리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때 이제 달궜던 인터넷과 온라인을 달궜던 카피가 하나 있죠. 이 비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라는 이제 그런 카피가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이 폭염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폭염이 시작이 됐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의 그 폭염이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이제 자연 발화로 인해서 서부를 중심으로 불이 엄청나게 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기후위기가 예전에는 정말 기후위기 탄소 발자국을 많이 만들어낸 나라와 그리고 그거에 피해를 당하는 나라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구분도 없어진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일이고 우리의 일로 이제 바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그 생태책방은 생태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작년에 원에코 기후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일단 우리가 좀 알자라고 생각을 해서 매달 한 번씩 생태 관련 책을 정해서 같이 읽어왔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섞어서 하다가 올해 또 상황이 조금 좋아졌을 때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했지만은 대체로 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 한여름 폭염의 한가운데에서 더군다나 이 기후위기의 위험성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도 졌고 많은 또 서평도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읽고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던 책이라고 봅니다.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예, 착한 소비는 진짜 없을까요?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뒤에 보면 그래도 똑똑한 소비는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보실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책의 장점 그리고 저자의 장점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를 가득 그리고 아주 많이 제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읽기 쉽게 전달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에도 다른 책을 좀 저희가 그 권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잘 읽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생태책방에서 첫 책은 이 최원영 작가님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최원영 작가님에 대한 팬들도 생겼고, 네, 그 다음 저희가 작가의 대화를 하면 꼭 만나고 싶은 작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최원영 작가님 이제 모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이분의 수다스러운 강의를 들을 텐데요. 굉장히 말도 빠르시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이 작가님은 제가 잠깐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강의를 해주실 작가님은 지금 환경생태 작가님이시고요. 환경생태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교육시민 소통분과위원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들은 기왕에 우리가 이 작가님을 만났으니까 어떤 책들을 펴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화면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환경과 생태 쪼마는 10대. 이거는 이제 교육부 우수도서로 선정이 돼서 진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최원영의 청소년 소비 특강. 이것도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책 저희가 처음으로 읽었던 이 책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많은 정보와 저희가 실천거리들을 담고 있고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환경과 생태,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착한 소비는 없다. 그리고 선생님 탈핵이 뭐예요? 이렇게 다작을 쓰고 계시는 생태 작가님이십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이야기들 작가님 입을 통해서 실천의 내용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작가님을 오시면 각자 계신 데서 크게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원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원영입니다. 여기 다들 온라인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다들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제가 여기 교당에 온 인연이 한 3번쯤은 되는 것 같아요. 온불교하고는 저는 이제 여기 아까 소개는 안 나왔지만 불교 생태 컨텐츠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불교와 원불교. 제 이름이 최원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무님들 사이에서는 원형이기 때문에 원불교는 훨씬 더 친숙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긴 꼭 생태식빵은 원불교도들만 계신 건 아니죠. 이게 완전히 공개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참여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보통 제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줌에 어떤 분이 와 계신지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뭐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플레이를 눌러야 되는 거라서 그건 눌러주세요. 아직은 누르지 마시고요. 지금 뭐 기후위기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심각하실 거고, 근데 제가 오늘은 기후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는 아니고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비라는 건 기후하고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기후 이야기를 소비를 통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그동안은 이제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 피해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독일, 벨기에 이제 이쪽에서 물론 그 동시다발적으로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리턴주에서도 산불과 폭염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유럽을 관통하면서 홍수가 대단히 큰 이제 규모로 벌어졌죠. 이 사람들은 그동안 비가 이렇게 폭우로, 우리는 폭우가 되게 여름은 늘 이제 굉장히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고 홍수가 발생하고 이걸 아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비가 그냥 흩뿌리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런 일을 정말 거의 처음 1000년 만에 지금 여기는 100년 사이 유례 없는 수준, 그런데 뭐 거의 1000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멈춰주시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최근 이제 6월과 7월에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한 현상을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보면, 제가 이것도 서툴러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오른쪽 아니 넘기는 거 말고 이건가? 네네. 이제 그동안은 사실 남반구, 주로 남반구 적도 이남의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남태평양이라든가 이렇게 남반구 중심으로 기후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는 북반구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6월과 7월 세계 기후 위기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물불 가리지 않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러니까 물로, 불로, 산불로, 홍수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후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아세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대답을 봐야 되고 제가 채팅창을 봐야 되는 건데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자, 7월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시죠? 더위. 네, 또요. 7월 그러면. 네? 바다. 네, 바다. 또 7월 그러면 휴가. 또 방학. 네. 장마. 네. 네, 네. 대략 비슷해요.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7월은 어떤 때죠? 라고 질문을 하면 대체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지금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 우리 중심이죠. 그죠? 우리를 중심으로. 근데 7월은 이런 때예요. 7월은. 7월은 어떤 때냐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오리예요. 오리죠. 무슨 오리일까요? 청둥오리. 이게 거의 공통적으로 무슨 오리죠? 그럼 청둥오리 얘기를 하세요. 이거 흰뺨 검둥오리거든요. 예. 흰뺨 검둥오리가 7월은 어떨 때냐면 이렇게 새끼를 열심히 기를 때예요. 요거는 사실 6월의 사진이고 이게 지금 그 아기 오리들이 청소년 오리쯤 됐어요. 지금 이럴 때거든요. 7월은.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주변에는 많은 하청, 개청과 뭐 습지에서 오리가 열심히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있을 때입니다. 또 7월은 어떨 때냐면요. 이럴 때예요. 이 누구죠? 예, 제비예요. 제비는 아시네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제비는 아기 제비일까요? 어른 제비일까요? 왜요? 왜 아기라 생각하시죠?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직관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일단 두 가지가 이게 아직 어린 제비라는 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둥지 속에 있는 건 아기들밖에 없어요. 얘네가 이제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게 되면 둥지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둥지 안에 있다는 것은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입 주변에 지금 이거 화면으로는 흰색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노란 색깔이거든요. 누래요. 이렇게 아직 부리가 뾰족하고 여물지 않고 어미나 뭐 그러니까 부모 새가 먹이를 물어 왔을 때 입을 최대한으로 크게 벌릴 수 있으려고 입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입니다. 요게 6월 달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걸 보고 한 일주일 뒤에 다 쟤네가 커서 나갔어요. 그러고 이게 지금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봤던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는 3마리. 제비가 두 번째로 2차 번식을 하는 때예요. 지금이 딱 이때예요. 엊그저께 가서 제가 보고 온 거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에 봤거든요. 이럴 때. 제가 7월이 이럴 때라는 걸 왜 보여드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장면을 찍은 거고요.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7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복날도 있고요. 그다음 휴가고 방학이고 굉장히 덥고 장마 오고 이제 이럴 때로만 인식을 해요. 근데 7월은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이러한 때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새끼를 키우면서 다음 번식이죠. 본능적으로 하는 건데요. 근데 주변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나를 둘러싼 내 주변에서 어떻게 생물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 아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많은 환경 문제들은 우리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저 습지에 저렇게 흰뼈 검둥오리가 저렇게 살고 있어요. 새끼를 키워요. 가보면 직접 보면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본 이 습지는 이제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작은 습지인데요. 친구가 알려준 바로는 적어도 8가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번식한 게. 근데 거기는 이제 흰빵 검둥어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새들이나 그 습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만약에 그 습지를 매립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는 그 습지를 만약에 개발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인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뭐 산책로를 막 놓고요. 거기다가 뭔가 우레탄을 깔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물들 살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 뭔가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계속 개발을 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제 이러는 문제들, 그다음에 엄청난 소비를 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 삶이 계속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쩌면 사라지기도 하는. 근데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생물들, 이런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뭔가 개발을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조심스럽겠죠. 그죠? 정말 조심스러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에
그냥 우리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충제를 왜 제비가 사라졌을까요? 그렇게 많던 제비들이. 그거 우리 살충제 그냥 뿌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렇게 인과로 인해서 누가 살 수 없, 누가 힘들어지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고 돌아서 이제 우리에게 아까 봤듯이 잠깐 봤듯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런 위기 의식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연을 시작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갑자기 끊겼어요. 잠깐만요. 예. 우리가 지구에서 정말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누구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존재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제가 질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흰뺨 검둥오리나 제비도 있지만요. 또 누가 있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남반구에 있는 그 정말 기후의 원인 제공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밖에 하지 않지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네. 이 사진 아마 작년 여름에 보셨을 거예요. 작년 여름에 비가 며칠 동안 내린지 혹시 아세요? 53일이요? 저는 54일 내린 걸로 아는데요. 네, 뭐 비슷하게 네, 그 정도 내렸죠. 그때 여기 이제 전라남도 구례에 뚝이 터지면서 거기가 다 물바다가 됐어요. 그러고 이 사진은 이제 비가 그치고 복구를 하면서 그 구례 전통시장에 이불을 팔던 가게에서 다시 물이 빠지고 나서 그 물에 젖었던 이불을 이렇게 널어놓은 장면이에요. 저 사진 한 장에 참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또는 도시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죠. 그때 그 구례에서 뚝이 터졌을 때 그 뚝을 관리하는 그 단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담당자에게 도대체 왜 뚝이 터졌느냐. 그랬을 때 그분 대답이 반은 변명이고 반은 현실을 반영해 주는 얘기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이 뚝은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비에 대비한 뚝이었다. 그런데 5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비가 내렸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은 부분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작년에 54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한 기후 환경 활동가가 이런 말을 했죠. 이 비는 더 이상 이제 장마가 아니고 기후 위기다라고. 기후 위기라는 이 말이 무엇의 위기일까요? 생존의 위기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압축적으로 아주 정말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기후 위기는 무엇의 위기일까요? 네, 그렇죠. 먹거리 위기입니다. 먹고 사는 위기예요. 다시 말해서 농사의 위기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존 그러면 사실 그 생존은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마다 난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극한의 정말 생존의 가장 끝에 몰렸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 먹고 사는 위기라는 거죠. 그 먹고 사는 위기를 초래한 이것이 이 원인이 무엇이냐? 사실 이 원인은 기업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본이 제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본이 그 기업이 생산한 가장 끝단에 뭐가 있냐면 소비가 있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제가 이제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을 썼던 거고요. 이 소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사람들이 기후 위기 원인이 뭐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얘기하는 게 이제 온실가스 많이 배출, 지구 온난화. 와닿으세요? 와닿지 않아요. 지구 온난화 나랑 굉장히 먼 얘기죠. 그래서 온실가스 어디서 많이 배출되죠? 하면은 자동차 공장. 자동차 공장 중에 많은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 있고 사용하는 소비를 생산하고 소비를 실어 나르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먹고 있고 사용하는 그 소비에서 비롯된 기후 위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 네, 먹는 거는 조금 신경을 써요. 이 먹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먹고 있고 사용하는 이 세 가지
세 가지의 시작점하고 끝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죠. 요즘은 마트도 안 가요. 그냥 집에서 클릭 한 방이면 휴대폰으로 클릭 한 방 하면 바로 오죠. 그런데 그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먹을 거니까 먹는 것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우리 사실 잘 몰라요. 대다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91%가 넘거든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훨씬 더 적죠. 그러고 정말 소농은 훨씬 더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어떻게 이 작물이 길러지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지금 먹을거리의 많은 부분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먹을거리들이 생산되는 그 원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태계가 망가지는지, 누가 피해를 보는지, 누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마트에 가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맛있겠다, 맛있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내지는 몸에 좋다. 그래서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10대 슈퍼푸드 그러면 갑자기 그게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 이면에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아이고, 이게 화면에도 꺼졌네요. 저는 계속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먹는 거 그러면 기후와 관련해서 고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기라고 떠올렸을 때 그 고기는 그냥 뭐 어떻게 해 먹을까 요리법이 아니라 고기가 말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기가 말하지 않은 것들. 고기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보이세요? 온라인에서는? 안 보이세요? 그럼 조금 기다릴게요. 시계도 여기 있고. 조금 기다려 주시는 동안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고기 이면에 그러니까 고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여러분이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뭐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을 없애고 거기서 고기에게 먹일 사료를 재배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숲이 많이 사라지고 이런 문제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는 거에는 이 지구에 있는 육지, 이 토지를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빠뜨리지 않고 사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도 지금 얘기를 준비한 슬라이드는 많은데 약간의 가끔 기계들이 이래요. 이렇게 돌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노래를 하나 할까요? 제가 이 세상에서 못하는 딱 하나 나왔습니다. 노래를 하지 말라는 하늘 뜻도 알고 고기가 말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제 이거예요. 땅의 사용 정도를 잠깐 볼게요. 지구상에는 바다가 71%, 땅이 한 29% 정도 육지가 그 육지를 모두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냐면 대략 여기 나왔다시피 71%. 왜냐하면 나머지는 빙하나 항모지로 덮여 있거든요. 71%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을 뚝 잘라서 어디에 쓰냐면 농업과 먹축업에 씁니다. 농업과 먹축업에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이용 가능한 땅 중에 절반을 농업과 먹축업에 쓰는데 그 중에 77%를 목축에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기를 기르거나 고기를 우리가 고기를 가축을 기르거나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얻기 위한 땅으로 쓰이는 게 그게 77%예요. 곡물을 재배하는 데는 23%밖에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많은 땅을 쓰니까 우리에게 인류에게 열량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열량 공급은 실제로 77%나 땅을 차지하면서 18%밖에 못합니다. 저는 2019년 8월에 고기를 끊었는데 고기를 끊자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단백질 어떡할 거야. 근데 고기가 단백질 공급도 37%밖에 못해요. 그럼 보세요. 이 땅에 차지하고 있는 이만큼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농업과 목축에 차지하는 땅 중에 23%만 곡물 재배고 얘네가 인류에게 칼로리는 82, 단백질은 무려 63%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린 도대체 고기를 왜 먹는 거죠? 이제 이런 의문 하나가 듭니다. 또 하나는 아마존 열대우림 엄청나게 불질렀어요. 제가 2019년 8월에 고기를 끊은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만 있지 않아요. 나무도 불 지를 때 불에 탈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거기는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고 동물의 집이기도 합니다. 근데 곡물기업들이 불을 질러요. 엄청나게 숲을 많이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을 게 없다고 브라질 농민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동물을 정말 사랑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동물을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숲에 살고 있던 제규어가 숲이 다 사라지니까 여기 못 들어가게 곡물기업들이 다 울타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이들이 농사 짓는 농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곡물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콩을 기르는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과 동물이 싸우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브라질 열대우림이에요. 지금 여기 시뻘건 땅이 원래는 다 숲이었어요. 이 검은 부분은 다 불질러 되겠죠. 인공위성에서 불길이 다 보일 정도로 이 열대우림에서 270km 떨어져 있는 상파울루까지 연기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불을 지르며 숲을 다 없애버렸고요. 열대우림 흔히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우리 허파 계속 없애는 거예요. 있어야지 그나마 이산화탄소라도 흡수를 할 텐데 흡수원 자체를 없애버리고 고기를 생산하려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의 먹이 콩을 재배하려고. 그래서 지금 세계 그 대두작물의 80% 이상이 축산물에다 공급되고 있거든요. 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브라질은 원유도 나는 나라지만 원유보다 훨씬 많은 그 돈을 벌어들이는 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대두입니다. 그러니까 보소나루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이 이거 뭐 마다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에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이 가축의 사료로 쓰입니다. 전 세계에 한 20억 정도의 인구는 굉장히 어떤 식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요. 8억 9천만 명 정도가 끼니를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일 이 곡물들이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36개 국가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비건하라는 얘기군.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다 비건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채식이 다 떳떳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비건이 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제가 화면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죠. 제가 여기 익숙지 않아 가지고 저 기대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연로하셔서 어디 기대는 걸 좋아해요. 다 비건이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고기 먹는 거 너무 많아요. 그거를 한 절반 정도 OECD 국가들 36개 국가들 그나마 잘 사는 국가들이 지금 고기 소비의 절반만 줄여도 배고른 인류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GMO 많이 하잖아요. 특히 몬산토나 이런 이제 GMO 하는 그 기업들이 얘기가 뭐냐면 GMO를 반대하는 사람들 있으면 식량 부족한데 배고른 인류들 해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식량 문제는 기아 문제는 분배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오늘날 제가 고기를 끊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식당에는 고기뿐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됐을까? 그리고 왜 먹게 됐을까? 우리 이거 정말 좋아해서 우리가 원해서 고깃집 많아진 거 아니에요. 글로벌 애그리 비즈니스라고 이 곡물 기업들, 축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숲을 부지르고 사료 생산하고 축산 엄청나게 합니다.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생겨나는 거죠. 싸게 팔잖아요. 한 20몇 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소고기 뷔페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떠올려 보시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소고기 뷔페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뭐 5천 원만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여기는 그래서 소가 방귀 끼며 트림하면 메탄 나와서 지구 온난화 일으킨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를 비롯해서 이제 걔네가 배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숲을 없애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 또 하나 고기를 먹는다는 건 어떤 문제냐면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 아니. 잠깐만요. 이거를 네. 플레이.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는지 이게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여드리면 저거 팝콘인가 좀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닭을
여기서 기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를 이제 잡기 직전에 갖다 여기 놓는 거죠. 얘네들 요만한 A4 용지 한 장 크기에 산다 그러잖아요. 오글오글 모여서. 왜냐하면 공간에 최대로 많은 동물을 생산을 해야지 그만큼 이윤이 올라가니까요. 이제 이렇게 석션을 하지 막 빨아들이죠. 사람이 일일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보세요. 제가 지금 30분인데 아마 제가 거의 11시까지 강연을 해야 될까 싶어요. 괜찮죠? 네. 이렇게 넣습니다. 이걸 다루는 과정이 이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막 애들이 막 무서워요, 끔찍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닭가슴살, 닭가슴살, 그다음에 뭐 다리, 닭다리, 그다음에 똥집, 닭똥집, 뭐 닭발 이런 거 팔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이제 쪼개지면서 마치 제품을 생산하듯이 제가 조금 더 제 모습이 안 보이더라도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너뛰면서 보여드려야 될 거. 잠깐 넘어갔다.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이거는 젖소예요. 젖소 공장이거든요. 젖소가 이런 거 얘네들은 이건 필름을 좀 빨리 돌리는 건데요.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에게 우유를 공급해 주는 일. 그러니까 우유 공장인 거. 젖소가 살아있는 생명체겠어요? 그냥 우유 공장인 거죠. 예. 이러다가 일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젖소가 이제 고기가 되겠죠. 더 이상 이제 우유를 생산할 수 없게 되면 도축을 하겠죠. 그다음에 돼지. 돼지는 두 가지 돼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돼지 공장에 계속 새끼를 낳는, 인공으로 교배시켜서 계속 새끼를 낳게 하는 돼지가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이 생산한 이 돼지 새끼 중에 많은 부분은 고기를 생산하는 이제 돼지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이 돼지는 지금 누워 있는 이 어미 돼지는 계속 돼지를 생산하는 돼지예요. 또한 돼지는 이제 고기를 생산하는 돼지. 저기 그 낳았던 돼지 중에 많은 부분은 아마 고기 생산하는 쪽으로 가겠죠. 여기 지금 보면 이쪽으로 이 뒷줄도 다 돼지예요.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요만한 면적을 차지하고 삽니다. 요만한 공간에서 몸을 옴짝달싹도 할 수 없어요. 주어진 사료만 받아먹고, 사실 돼지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에요. 근데 동물이 영리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이렇게 많이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고, 이러다가 주어진 사료만 받아먹고 그러다 6개월, 7개월쯤 되면 빗장이 풀립니다. 밖으로 나와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도축장에 계신 분들이 돼지나 소가 도축장으로 실려오는데 다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기를 이제 끊으세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기를 먹을 때 적어도 한 번쯤은 고기를 접하면서 언젠가는 따뜻한 피가 흐르던 생명이었겠구나 그 생각 적어도 한 번쯤은 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1.5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제가 이 생태 책방이 어떻게 어떤 분들이 와서 강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후에 대한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는데 이 지구 지금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한 1.1도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온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제 책에도 아마 실려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5도 이상 오르지 않고 그 정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오죠. 육류 소비 연간 25kg 정도. 우리나라는 OECD 통계상 2019년 기준이에요. 1인당 62kg을 섭취를 하고 있대요. 그럼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되는지 알겠죠? 이거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채식도 떳떳하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먹는 많은 채소와 과일들이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하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죠. 하우스에 생산하려면 비로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지하수법을 올립니다. 지금 호주나 시베리아 또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많은 대형 산불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지가 바싹 말랐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수가 있었다면 이 정도 산불 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는 제대로 내리지 않고 가뭄도 심하고 지하수는 다 뽑아 올려 쓰고, 지금 이 하우스 농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따뜻하게 해야지 한겨울에도 딸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화석연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산되는 이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 다시 말해서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에너지를 섭취하는 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중국, 스페인 다음으로요.
전 세계 10%의 비닐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이렇게 잠깐만 살펴봤어요. 그냥 먹는 거 수많은 것들 중에 슈퍼푸드라고 하는 아보카도 같은 경우 물 엄청 많이 잡아 먹는 거. 제가 이 책에 착한 소비는 없다에는 안 썼지만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라고 청소년 대상이지만 그게 대상 연령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99세까지예요. 여러분들 다 읽을 대상이거든요. 혹시 못 읽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아보카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멕시코에서 칠레에서 그 아보카도 생산하느라고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해져서 완전히 고갈이 돼서 급수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줘 지역 주민들에게 그 아보카도 농장 때문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도 많이 쓰고 생명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면서 생산한 지하수도 많이 꺼냈으면 생산한 이 음식이 전 세계 음식 중에 3분의 1은 먹히지도 않고 버려집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근데 우리가 밥을 먹다가 특히 집에서는 이제 좀 다르죠. 집에서도 조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냉장고 넣어놨다가 잊혀져서 버리는 음식 많고요. 우리 일상적으로 밥 먹을 때 특히 식당에 갔을 때 반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먹다가 다 못 먹었을 때 숟가락을 딱 놓는 순간 좀 전까지 내가 먹던 음식이 뭐가 되냐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죠? 우리는 기품 있게 살아야 돼요. 기품 있게 사는 한 가지 방법은 나는 적어도 쓰레기를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방금 전까지 먹다가 숟가락을 놓는 순간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좀 전까지 먹던 게 쓰레기라는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깥에서 식당에 갔을 때 내가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먹지 않을 만한 거 적어도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 접시를 다 비우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빼세요. 그래서 좀 간소하게 식단을 좀 헐렁하게 조금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정말 단순 소박한 식당에서 뭐 일식 3찬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조금 간소하게 검소하게 식단을 준비하자. 그러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만 온실가스가 8%쯤 나와요. 저거 처리하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음식을 쓰레기로 만들지만 않아도 지구 뜨거워지는 걸 조금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입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 시작점이 어떻게 되느냐. 옷장의 문을 열면 계절이 바뀌었을 때 이제 잠깐만요. 저 물 좀 마시고요. 이 공간에서 지금 강연을 처음 해서 되게 낯설거든요. 제가 저 노트북 옆에서 강연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계절이 바뀔 때 작년에 이제 옷장 문을 열어요. 그럼 옷장에는 옷이 꽉 차 있죠. 아마 다 비슷할걸요? 이제 옷방도 두잖아요. 요즘은 드레스룸 따로 두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집이 넓어야 되잖아요. 계속. 옷짐을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입는 많은 옷들 이건 제가 뒤에 영상을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옷은 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또 옷이 되게 싸게 막 샀어요. 세일도 하고 막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되면 후줄근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회용 옷이라고 옷도 일회용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년에 유행이 한 50번 정도 돌고요. 라벨을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100% 코튼, 두 번째는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나옵니다. 면 그러면 다 굉장히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기농 면화는 1%밖에 안 돼요. 면화 농업은 농업 중에 가장 많은 농약과 살충제를 쓴대요. 근데 농약 살충제 이 자체가 생태계도 망가뜨리지만 그게 원료가 석유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왜 인디아에서 생산이 될까 다 아시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베트남. 저개발 국가로 갈수록 인건비가 싸요. 그죠? 인건비가 싸니까 옷값이 싸지는 이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 규제가 허술합니다. 의류 생산은 염색이라는 과정이 있고 물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 부담이 큰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옷 생산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싸고 옷값 싼 이유죠. 인건비도 싸고 환경 대충 해도 규제가 허술하니까 이런 나라에서 옷을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옷을 싸게 파니까 많이 사 입을 수 있고요. 올해 그레타 툰베리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다 아시죠? 예, 그레타 툰베리가 올해 성년이 됐어요. 드디어 성년이 되면서 어떤 선언을 했냐면 이제 새 옷은 더 이상 사지 않겠다. 그 의미하는 게 대단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산업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잠깐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합성 섬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겠죠? 예, 이게 미세 플라스틱 얘기예요. 지금 이분이 가구가 뭐 한 200만 원 생각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오는지 잠깐 플레이 스탑 해주실래요? 이게 맥락을 조금 소리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가 지금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소리는 잘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럼 마이크 얘기하지 말라고요? 마이크 소리만 나온다고요? 이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영상은 나와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네. 제가 이쪽에 설명을 할게요. 제 얼굴 안 나와도 상관없죠. 네. 그냥 여기서 할게요. 제 얼굴 안 보셔도 되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옷들이요. 이 옷이 이제 제가 뭐 그 라벨의 면화 얘기하면서 유기농 면화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농약과 살충제 엄청 쓰는 면화 얘기도 했는데 면화도 면화지만 면화도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흔히 이제 옷들 보면 대개가 폴리에스테르가 많아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합성 섬유라고 불러요. 근데 합성 섬유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만 그렇게 부른대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안 나온다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여기 말씀하시는 게 옷을 1kg당 합성 섬유를 빨 때 5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이면 4kg 200만 개죠. 가구가 한 200만 호? 이게 아마 서울 기준일 거예요. 서울시 기준. 그러면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글자 나오니까 아시죠? 눈으로 보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수거하거나 하면 된다는 건데 미세 플라스틱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질문해요.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다 걷어들여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는 굉장히 구차한 변명인데 여러분이 그 기술을 좀 개발해 보세요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페트, 이 플라스틱들 들어갑니다. 네. 이걸 페트죠. 이게 페트. 섬유와 페트가 다르냐 같으냐 그 문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페트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페트라고 하는 게 폴리에틸렌 테라프탈레이트인데 이 페트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납사라고 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화학 구조가 살짝 나오고요. 이 페트를 이렇게 성형을 하면 사출을 하면 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원사를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옷감을 짜면 그게 우리가 보는 폴리에스테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페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옷을 많이 사입는 거 지금 대부분이 합성 섬유거든요. 합성 섬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냥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장식이 달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라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리에스테르만 있지 않아요. 면하고 혼방 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크릴이나 뭐 또는 뭐 레이온 아니 뭐 여튼 뭔가 이렇게 혼방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옷도 재활용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류 산업에서 온실가스가 한 10%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입는 것만 해도 아까 18%, 8%, 26% 더하면 36%, 3분의 1이 넘는 거죠. 먹고 입고 하는 데서.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 이제 이거의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채팅창에 써봐 주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종이 빨대. 이게 스타벅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 각인시켜준 부분이죠. 왜냐하면 종이 빨대가 정말 친환경이 되려면 사실은 이 종이가 고스란히 다시 재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종이 빨대를 생산하려면 숲을 없애야 돼요. 그런 문제. 또 스테인 빨대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스테인 빨대 그 생산하느라고 스테인 생산하느라고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빨대에 대한은 뭐냐? 뺄 때예요. 뺄 때. 집에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물을 마시거나 주스 우유 마실 때 빨대 쓰지 않아요. 왜 밖에 나오면 빨대 쓰죠? 주니까 공짜니까.
대안에 대한 생각 또 하나. 아까 이제 페트병 보여드렸잖아요. 이 페트병은 라벨을 없앴어요.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친환경 페트병. 그래서 매출이 80% 이상 올랐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어떻게 친환경 페트일 수 있어요? 페트는 친환경일 수가 없어요. 한번 생산이 되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아무리 그걸 재활용해서 뭐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페트 가지고 옷을 만든다? 웃기는 소리죠. 아까 보셨잖아요. 페트를 얘가 그걸 원료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형을 해서 사출을 하면 페트병이 되고 섬유를 짜면 폴리에스테르 옷이 돼 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옷 만들면 세탁할 때마다 미스플라스틱 나옵니다. 생산을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은 내가 이걸 써 다시 재활용하면 돼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최소로 그렇다고 우리가 소비를 안 할 수 없어요. 플라스틱 지금 우리 주변 둘러보면 거의 70%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뭐 집도 마찬가지 심지어 베란다 그 샤시도 그렇고요. 냉장고, 세탁기, 집에 쓰는 많은 가전제품들, 자동차 내부 플라스틱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런 플라스틱을 다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거든요. 정말 필요한 플라스틱은 계속 썼다가 그게 폐기될 때 다시 리사이클로 들어가서 다시 재활용해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회용 빨대나 페트병 같은 경우는 생산하지 말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생수병의 대안은 뭘까요? 텀블러. 예. 근데 사실 텀블러는 원천적인 근원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텀블러 들고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 보세요. 텀블러 한 병 금방 비워요. 그럼 어떡하죠? 물이 꼭 먹고 싶어요. 그럼 생수 사거든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대안은 음수대 설치입니다. 우리 물 세금 들여서 수돗물 정수 굉장히 잘하잖아요. 우리 지금 서울시에 있는 아리수는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게 수질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수도관이 노후하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계산하면서 도시 곳곳에 음수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보면 복도에 음수대가 설치가 돼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당장 음수대가 어려우면 정수기를 설치하더라도 근데 이 정수기도 또 문제가 시원한 물 나오고 얼음 나오고 막 뜨거운 물 나오고 이런 정수기 말고 그냥 물만 정수하는 정도 그런 정도 내지는 수돗물을 깨끗이 정수를 해서 정말 곳곳에 설치를 해서 아무 때나 내가 컵 하나 납작하게 접은 컵 핸드백에 안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펼쳐서 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노력을 해야지 왜 개인에게 다 부담 지우면서 이 무거운 텀블러 들고 다닙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텀블러가 물론 과도기적인 대안이긴 한데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참 많은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스마트폰이 지금 다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떨구면 깨집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지 않나요? 저는 스마트폰이 정말 이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거 재생에너지 생산해 이따위 광고를 할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떨고도 깨지지 않아요. 고장나지 않고 10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광고하고 이걸 기업에 정말 자존감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 일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떨고도 깨지지 않고 뭐 좀 흠집이 나거나 좀 우그러지더라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강화유를 죄다 다 만들어 버렸어요. 기업들은 이미 이거를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을 만들면 예쁘지가 않거든요. 유리로 만들어야지 예뻐요. 예뻐야지 갖고 싶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약정 기간 끝날 쯤 되면 바꾸고 싶은 마음 생기죠. 계속 새로운 제품 나오니까. 이렇게 떨구면 깨지죠. 이거 바꾸러 가면은요. 거의 새 제품에 가격 한 반 정도 들어요. 굉장히 비싸요. 또 뭐 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이 났어요. 뭐가 잘 안 돼요. 고치러 가요. 부품이 이미 단종이 돼서 없거든요. 계속 새로운 제품 만들어내니까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여러분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냐면 우리 수리할 권리를 얻어야 쟁취를 해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한 제품을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이 과잉 생산을 멈추고 그 한 제품에 대한 부품을 한 30년 동안 30년 너무 길다고 한 10년 적어도 10년은 써야 되지 않나요? 우리 냉장고 2, 3년 쓰고 바꿔요? 네, 냉장고 가격이잖아요. 스마트폰 한 대가. 근데 왜 이건 이렇게 몇 년 못 쓰고 바꾸죠? 전 세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7년이래요. 2.7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 여기 광물이 몇 가지가 들어가냐면 적어도 20가지 이상.
적어도 20가지 이상. 그 광물 채굴 하느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홍보민주공화국이에요. 모든 전자제품, 지금 전자쓰레기가 가장 빠르게 급증하는 쓰레기예요. 가장 빠르게 급증하는 쓰레기인데 모든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필수 부품 중에 하나가 탄탈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기를 고르게 흐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굉장히 필수죠. 근데 이 원료가 콜탄인데 콜탄의 전 세계 매장량 중에 70%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매장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착한 소비는 없다 책을 읽으셨으면 스마트폰과 성테러 얘기 아시죠? 그 무회계 박사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이 콜탄 채굴하느라고 여기 물이 흥건해요. 이거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채굴을 할 때는 어떤 광물을 채굴할 때는 에너지, 물, 화학약품 무척 많이 씁니다. 그러고 채굴한 건 다 돌덩이에요. 돌덩이에서 그 콜탄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빼내고 나머지 다 버리겠죠.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 땅은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콜탄을 얻으려고 강간도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자쓰레기가 가장 빨리 급증하는데 이렇게 뭐 컴퓨터나 뭐 우리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이런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데나 버릴 수 없어요. 어떡하죠? 근데 이 안에는 사실은 부품들이 뭐 금도 조금 아주 소량이지만 있고 재활용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들로 재활용품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쌓이냐면 이 쓰레기들은 저개발 국가들에 쌓입니다. 여기는 중국의 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전 세계 전자쓰레기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 다 토양 오염시키지 않겠어요? 이렇게 쌓아두니까. 아프리카 가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방사에서 풀어놓고 키운 닭이 낳은 달걀에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검출이 됐어요. 봤더니 그 근처에 이렇게 폐기물이 흘러드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 그다음에 숲이 사라지는 거는 뭐 고기로도 사라지고요, 파묘로도 사라지고요, 뭐 여러 가지 기르느라고 사라지죠. 근데 그 사라지는 그 숲을 보면 대개가 가난한 나라 숲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 숲을 파괴시키면서 전 세계 농업 목축으로 인해서 세계 숲의 한 80%가 사라지는데요.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이 빨간 부분이에요. 이거 주로 얻는 주요 품목들이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없을 때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숲을 없애고 계속 끊임없이 숲 들어가서 목재를 배 나오고 뭐 발목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묻혀 나오죠. 세균을 묻혀 나오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퍼지는 것이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숲을 계속 없애니까 동물들이 서식지도 점점 줄어들고 얘네는 살 곳을 찾아서 아까 제기어처럼 나와요. 인간하고 인터페이스 넓어지면서 계속 감염병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 코로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그래서 올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 강당에 보니까 방역 안전거리 유지 사람 사이를 다 띄워놨어요. 그죠?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일 수가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은 좀 달라졌나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봐 달라지셨나라고 강연 때 질문을 해보면 네 그래서 뭐가 달라졌죠? 제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잘 못 만나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많이 이제 배달해서 시켜서 뭐 물건도 배달, 음식도 배달시켜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 말고 사실 뭐가 달라지느냐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로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근데 코로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불편해하고 뭐 경제가 뭐 무너지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은 적어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원인에 대한 거 거의 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원인은 얘기를 해요. 원인이 뭐냐면 박쥐? 근데 그 박쥐도 사실 따져보면은 이제 서식지 파괴라던가 이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거 알기도 해요. 또 하나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한 곳에 기름으로 해서 그 바이러스 전파 속도도 높아지고 거기서 또 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도축자 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런 것들이 사스, 메르스, 뭐 에볼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원인은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정말 확산이 되고 그게 공론화가 돼서 야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반성이 성찰이 좀 있어야지 다음에 코로나 27, 24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반성이 없거든요. 너무나 풍요롭게 소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풍요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미 빠졌을지도 모르고 지금 서서히 그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몰라요, 아무도. 우리 사회에 그 코로나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했고요.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돈돈돈 더 심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우리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토론도 좀 해보고 도대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근원적으로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많이 일회용품 더 많이 쓰고요. 그 우리는 계속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속에 빠져드는데 그 빠져들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야. 여기에 올 때까지 늪에 빠져들고 있는 거, 이 소비의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취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숨을 쉴 수 없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1.5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저는 집에 TV가 없앤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가끔 보면 정말 어떤 TV 채널을 이렇게 보면 쇼핑 채널이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아까운 에너지 쓰면서 전파 낭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쇼핑 채널을 다 열어두고 소비하게 하죠? 저 이거 누가 좀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요. 이거 기업이죠. 자본이죠.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산한 거를 소비하도록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홈쇼핑 채널이고 이런 거 아닌가요? 광고고 벗어날 수 없잖아요. 최근엔 여기 하나 더 들어왔어요. 대량 유통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쿠팡 그 물류센터 그 사고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쿠팡을 막 탈퇴를 했대요. 그러나 여전히 물류는. 근데 물류 자체를 막고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뭐 택배비 무료 이러면 우리가 택배비 무료를 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택배비를 저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그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택배비를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지불한 택배비가 고스란히 택배 노동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실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산해요. 과잉으로 생산을 해요. 옷 같은 경우 실제로 판매되는 양의 생산하는 양의 30% 정도가 판매하는 게 의류 기업들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생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단가가 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팔리지 않은 물건들이 아울렛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 보면 우리 이 지금 우리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아울렛 가면 싼 옷 살 수 있어 좋아가 아니라 비싼 옷 싸게 살 수 있어 좋아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과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돌아서 물건 처치 곤란해서 계속 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네 아울렛 매장 생겼다고 좋아하는 이런 아이러니. 우리나라가 중고 의류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나라 5번째더라고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그 옷을 입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서 28번째인가 그렇대요. 근데 중고 의류를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그게 5번째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옷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 뭐 유통 다 포함해서 생산이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하는 순간 이윤이 발생을 해요. 그 이윤은 누가 가져가죠? 기업이 가져갑니다. 이윤의 사유화예요. 그런데 소비는 폐기와 한 몸입니다. 제가 착한 소비는 없다라고 쓴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소비는 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를 하는 순간 이거는 폐기가 곧 폐기거든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늘어지느냐의 문제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크게 버려지는 거. 그로 인해서 가장 인류를 위협하는 게 온실가스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를 하고 버려지는 쓰레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이렇게 소비가 발생함으로 해서 벌어지는 이유는 기업들이 자본이 사유화를 해버려요. 근데 이 폐기하는 책임은 누가 지죠? 아무도 안 지고 우리 공동체 전부가 져야 되고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집니다. 그 폐기물 하면 얘기를 하면 지금 쭉 오는 맥락에서는 살짝 빠졌던 핵 폐기물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게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이렇게 비행기로 배로 실어 나르면서 벌어지는 온실가스가 몇 프로쯤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2017년 기준이에요. 각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인데 6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3.3% 배출을 하거든요. 항공과 해운으로 3.2% 배출합니다. 거의 1억이 넘는 인구가 1년 동안 배출한 양만큼을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배출을 하는 거예요. 해외 직구 요즘 해외 직구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제 물건이 넘쳐나니까 해외 직구가 열리게 된 게 왜 그러냐면 넘쳐나는 물건이에요.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소화를 하려니까 보내는 거죠. 옛날에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 열었겠어요? 이게 좋은 세상일까요? 근데 왜 그럼 이토록 많은 소비를 할까? 뭐 제가 착한 소비는 없다 해도 간간히 많이 썼는데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7월은 어떤 때죠라고 질문을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생태의 감수성을 상실하고 살아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 존재들하고 조화롭게 살려고 했을 때는 이토록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제 그랬던 거. 그다음에 가장 밑바닥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자본주의는 두려움을 계속 건듭니다. 당신이라면 이 정도 물건, 이 정도 차, 품격 있는 드라이빙 이러면서 물건을 사도록 만들죠. 광고가 여러분 한번 광고를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욕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지.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막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자본에 멈추지 않은 이윤 추구죠. 모든 것에 위에 돈이 있잖아요. 모든 것에 위에. 근데 이렇게 된 경제 시스템이 그럼 왜 생겼느냐? 도대체 왜 이런 경제 시스템이 생겨났느냐?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5세기로 가요. 제국주의. 유럽 열강들이 원료를 찾아서 이제 이 세계를 항해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17세기에 과학이 등장을 하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주 가속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저개발 국가들에서 원료를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카리브해예요. 여기 뭐 바베이도스 섬도 있고 여러 가지 섬들에서 처음에 뭐가 시작됐냐면 사탕수수. 유럽은 우리는 지금 오늘날 오히려 설탕 때문에 이게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설탕이 없었어요. 그냥 꿀로 단맛을 낼 뿐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설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사탕수수를 발견을 해요. 대량으로 재배를 합니다.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그런데 사탕수수를 재배하느라고도 대량으로 플랜테이션 하느라고도 숲을 잃어버렸고요.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만드는 과정에 엄청난 연료가 들어가요. 불을 떼야 되거든요.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또 숲을 없애고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브해에 있는 이 섬들이 계속 생태계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고 또 하나 그 제레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보면 유럽인들이 이 남아메리카로 들어가면서 자기들 몸에 균이 그들은 면역이 돼 있지만 면역이 전혀 안 된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일부러 퍼뜨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메리카 인구가 거의 90%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 노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프리카에서 데려가요. 이 두 대륙. 프랑스 작가가 18세기 이런 양심 고백을 해요. 과연 설탕과 커피가 유럽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했는지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두 나라에는 굉장히 큰 불행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휴지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왜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 미국이 이 쓰레기로 자꾸 쓰레기 죄송해요. 휴지로 난리가 났었죠. 휴지 없어가지고 우리는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휴지가 대체 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나 아웃소싱 한 거예요. 싼 인건비로. 자기네 나라에서 휴지 생산을 안 했던 거죠.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뭔가 자원을 꺼냈을 때 지구에게 비용을 지불하나요? 절대 비용 지불하지 않아요. 그죠? 고작 그 나라에 이용할 권리 정도만 이제 부담을 하겠죠. 근데 화석연료라고 하는 건 얼마나 싼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자연, 저렴한 에너지, 그다음에 그 저개발 국가의 그 싼 인건비, 저렴한 노동.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무한 성장을 하도록 받쳐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힘들어지게 된 거죠. 지금도 이 기후 위기에 대안은 뭐냐면 탈성장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무한 성장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지구는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맞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비상식을 상식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냐면 이런 우리 생활 양식도 책임이 있고요.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도록 한 이 책임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업들이 책임을 물도록 법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자꾸 법 얘기를 하는데 결국 환경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제가 환경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를 하면 왜 자꾸 정치 얘기해요? 환경 얘기. 환경은 정치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환경, 이 법으로 뭔가 기업들이 과잉으로 생산하고 과잉으로 채굴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린 이거를 규제를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다 법대로 하라잖아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국회고 그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가 뽑냐면 이 손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벌어진 환경 문제를 다 자본의 책임이다. 국가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한 국가가 컨트롤하지 못한 건 그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후 위기에 대한 뭐가 이 가장 이 핵심이냐 해법이 법을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도록 탄소를 엄청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누가 있냐를 모를 때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하고요. 가난한 50%가 7%밖에 배출 안 합니다. 상위 1%가 가난한 이 50% 사람들이 배출하는 거 2배 이상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의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인이에요. 뭐 문명 비평가라고도 하고 이분은 이제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돌팔매거든요. 이 짱돌 던지는 거예요. 여기가 레바논 땅이고 이 장벽 너머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이제 땅돌을 던진 거예요. 짱돌 하나 던진다고 뭐 장벽이 끄떡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같이 한번 짱돌을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다 같이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3.5%만 던지면 바뀝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실천이 전혀 의미가 없지 않고 지금 막 이렇게 기후 환경하는 쪽에서 이젠 작은 실천 의미 없다 그러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작은 실천들 왜냐하면 가장 끝단에 소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행사를 하는 것 이 자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작은 실천이거든요. 실천을 해봐야지 문제점도 알게 되고요. 왜 재활용이 안 되도록 분리배출 제대로 못하도록 이따위로 이 기업들이 만들었어. 기업이 이렇게 못 만들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야지 이 생각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너무 얘기해가지고 지금 7분이 넘어서 네, 쇼는 끝났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툰베리가 했던 말인데 툰베리가 이 말과 함께 또 한마디 더 한 게 있어요. 정치인들은 기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하나 사람들이 위기를 진짜 위기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 얘기 했거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강해 주셨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전달해 주시라고 애쓰셨는데 다시 한번 네, 여기 계신 분이 대표로 크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이거 마이크 좀 한번 봐주실래요? 네네. 아, 네네. 네. 여러분들은 나가시지 마시고요. 이쪽 약간 좀 저희 정리하고 하는 동안 네, 잠시 제가 좀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잠시 앉아서 쉬시고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 저희가 줌방하고 또 유튜브로 두 군데로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는데 그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어떡하죠? 네, 인간이 나빠요. 정치가 바뀌어야죠. 네, 그런 얘기들 적극 동감합니다. 맞아요. 왜 우리는 텀블러만 생각했나요? 음수대를. 미국은 많이 그런 거 봤어요. 이런 얘기들.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이 그 얼음까지 척척 나오는 저 정수기라든지 너무 싸게 물을 파니까 그런 저기는 좀 뭐
그 사용하기 좀 지저분하고 저물은 믿을 수 없어. 이런 게 너무 많이 이제 강력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자꾸 우리가 자꾸 질문하고 어떻게 해보지라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음료수에 이렇게 빨대 붙어 있던 거를 그 회사가 빼게 된 게 소비자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고민하게 하고 그걸 여론화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의 그 힘이 사실 시민의식이 생태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정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종잣돈이라 그러죠. 생태를 전환하는 하나의 종자, 시드머니들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좀 전환에 중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바로 저희가 질문과 답하는 시간으로 갈 건데요. 오늘 강사님이 책의 내용을 전체 써머리해서 강의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 내용 여러분들 이제 읽으신 분들이 아마 질문들을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사전에 제가 좀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좀 정면에 보이는 화면이 잘 안 켜져서 저희가 이렇게 서서 뒤로 이렇게 그럴까요? 보면서 네. 여기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참여자들을? 그러면 뭐 그런 방식으로 그래요? 여기서 안 보이나요? 네. 네네. 이걸 그냥 배경으로 네네. 해놓을까요? 그러세요. 네. 배경으로 하고 자 그러면 그 참여자들이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질문하실 때는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네, 질문을 해주시라고 채팅방에 좀 공지를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채팅방에 혹시 질문이 좀 여의치 않으시면 네네. 일단은 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읽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님이라고요. 네 질문 주셨는데 두 가지 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빙하가 다 녹아내릴 것 같은데요. 빙하가 어느 정도 있어야 0.5도씨를 지켜낼 수 있고 빙하가 녹아 한국이 잠기는 때는 언제쯤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하겠죠. 일단 이거부터 네. 알고 있으면 대처하실 수 있어요. 한국이 다 잠기는데. 사실 빙하는 뭐 몇 퍼센트가 녹아야지 뭐 지구에 문제가 생겨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구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정답을 바라시고 질문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빙하학자도 아니고 사실 빙하학자들조차도 이걸 정확히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기후과학자들도 정확한 통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해양이 바다가 71%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지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5월 달인가 중국을 여러 나라에서 과학자들이 한 발표한 건데요. 지구의 지축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으로 움직이던 게 서로 움직이고 얘네가 움직이는 속도가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보다 한 17배 정도 빨라졌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원인 그 얘기는 이미 그 나사에서 한 몇 년 전에 2016년인가에 그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게 다시 이제 그 원인 규명을 과학자들이 했는데 그 원인을 뭐로 찾았냐면 육지의 많은 질량이 바다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빙하, 육상에 그러니까 북극에 떠 있는 빙하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니까 얘는 해수면 상승에도 영향 안 미치고 북극에 있는 빙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구에서 말하자면 에어컨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남극의 빙하나 그린란드 빙하 또는 뭐 히말라야, 알프스 이런 데 이렇게 그 고원에 있는 빙하들은 육지 위에 있는 빙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있는 동안 육지의 질량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나 급속히 빨리 녹으면서 바다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수를 너무나 많이 끌어올렸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농사를 짓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풍족하게 안 먹던 모든 그 먹을 것들 우리 수입해오는 과일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많이 집약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지하수를 땡겨 쓰면서 결국 지하수가 어떻게 하냐면 흘러서 쓰고 난 물들은 흘러서 바다로 갔겠죠. 그래서 육지에 있어야 될 질량이 많은 것들이 바다로 가면서 지축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또
지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극권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퍼마프로스트. 걔 같은 경우 녹잖아요. 근데 이 녹는 게 가속화되면서 얼마나 빨리 녹을지 그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더 커지면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서 지금 예측의 시나리오로 예측하는 거거든요. 한 4가지 경로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썼을 때는 이렇게 풍토가 썼을 때는 6년 안 남았다 그러죠. 그리고 북극의 한 여름에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계절이 그때가 이제 불과 몇 년 안 남았다 예측. 근데 그 예측도 다 달라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몇 가지 팩터를 넣고 예측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질문이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물에 잠기냐. 근데 이 빙하 해수면 상승은요. 되게 귀여운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웃는 거거든요. 해수면 상승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서울도 이 한강 주변이 아니면 괜찮을 거예요. 주로 그 해안가예요. 왜 해수면 상승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도시의 한 40%, 44% 정도가 도시들이 전 세계 도시의 44% 정도가 이 연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의 도시들은 다 백길로 다녔어요. 비행기나 이런 게 다 있기 전에. 그러니까 바닷가나 강가에 있었겠죠.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 저지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이라나 바닷가, 특히 큰 도시들, 부산, 뭐 인천, 뭐 이런 쪽 있죠. 그런 쪽 우리나라 그 영종도 그 인천공항 매립한 데잖아요. 그 매립지들 이런 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빙하가 다 녹고 한반도가 다 잠기게 될 정도면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끝장이 나버리는 거라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염려되신다면은 고지대에 사세요. 네네. 네, 질문이 많아서 네. 작가님, 네, 네. 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채팅방에 이렇게들 올리고 계시는데 일단 그렇게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유진님이라는 분이 2번째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요구되는 시대 정신 내지 철학이 무엇이냐고 네, 네. 심오한 질문 예,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에게 또 그 역시 답을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건 정말 토론이 필요한 질문인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던 바가 사실 지구에서 굉장히 조화롭게 사는 거,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종교들이 다 말하는 게 다 비슷해요. 제가 여기 이제 교당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종교들이 말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불교 뭐 저는 근데 기독교도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이웃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존재들이 인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던 연결성을 사회자님 가까이 오세요. 제 옆에서 이 정도 2m는 네, 이 정도. 네. 그 어떤 존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 다른 존재들과 이 지구에서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어쩌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 위기 시대 어떻게 그걸 늘 염두를 둔다 그러면 원료를 채굴하는 문제, 그 원료 채굴하는 숲 없애는 거기 숲에 땅 속에서부터요.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존재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기후 문제도 거기서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연결되어 있음. 네, 네네. 우리가 또 많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죠.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보면은 우리가는 과연 물건만 소비하는 것인가에서 그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들이 네네.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모든 걸 다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유진님, 네, 또 저희가 같이 고민해 나가고요. 윤구미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책은 아직 안 읽었지만 정말 착한 소비는 정령 없는 건지 혹시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중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못다한 있다면은 이야기 해주려면 한 3박 4일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짧게. 착한 소비는 없는데 네, 제가 이제 똑똑한 소비는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네네. 필요한 거를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툰베리가 더 이상 이제 새 옷을 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툰베리도 옷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비를 할까요? 이제 자기네 주변에 지인들로부터 입지 않는 너무 많으니까 넘쳐나니까 입지 않는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 물려 입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죠. 옷 같은 경우도 옷은 넘쳐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의류 산업이 문을 다 닫고 한 30년이 있어도 우리 옷 부족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리사이클 시킬 수 있는 소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죠.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그 원료를 가져다 오는 그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지의 그 노동자들은 정말 너무나 그 사람들 노동의 대가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착한 소비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뭐 간단히 빨리 얘기하라, 짧게 네, 얘기하라니까 네, 이 네. 정도? 네, 네. 패스트 패션은 얼마 전에 KBS에서도 다뤄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옛날처럼 아나바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옷 이렇게 옷 같은 거 돌려 네. 입고 뭐 이런 네. 최근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10여 년쯤 됐는데 이제 리페어 컬처라 그래서 계속 수선하는 게 많이 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 옛날에 네. 한때 잠깐 리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옷. 네, 이제 맞아요. 근데 그 업사이클링 시키는 게 반드시 뭐 다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이걸 대명 전제로 하고 우리 삶이 좀 그리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안 입는 거 없어? 뭐 이렇게. 네. 내지는 이제 좀 세컨 핸드 샵이라 그러죠. 가서 중고 가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하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제안도 해요. 이제 나 옷 더 이상 안 사.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사지 않습니다라는 배지를 하나 만들어 달고 다니라. 좋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 용기가 없거든요. 유행 지난 옷 입을 음. 용기 없어요. 그럼 우리 예쁘게 눈에 띄게 저는 새 옷을 사지 않습니다. 네. 더 이상 새 옷 사지 않습니다. 이 배지 하나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지는 유행 지난 옷 입어도 우리 그 배지로 인해서 우리의 그 용기가 없던 용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책에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빨래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좀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책을 또 보세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명전 님이신데요. 네. 최원영 작가님께서 가장 보람된 순간. 보람된 네. 순간요? 이렇게 어, 열심히 다니시는데 네, 네. 공감을 얻을 때죠. 가끔 제가 오늘은 눈물이 쏟는 강의는 안 했어요. 그건 아침이라. 근데 이제 가끔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소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나 근데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환경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도 똑같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분의 눈물에는 나 같은 동지가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눈물도 좀 섞여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진짜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이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죠. 네네. 그리고 참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이고 특히 학교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고민이신데 이제 이분은 아들 얘기예요. 중학생 아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듣기 싫어합니다. 10대와 함께 환경에 대해 나눌 네. 방법이 궁금합니다. 환경 얘기 다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들은 듣기 좋으셨나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10대 저도 이제 10대에 대한 청소년 책을 한 4권 정도 썼는데 10대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미안해요. 왜냐면 그들은 고작 십몇 년 근데 그들이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소비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이거 어른들 책임이거든요. 10대라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대가 10대가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오면 그때 질문을 저는 이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나라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강박이 있냐면 어 아이들이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답을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특히 환경 문제는 사실 우리 인류가 다 지금 다 처음인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건 우리 정말 무지해서 몰랐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플라스틱을 만들 때 전체에 대한 통찰 이거 버렸을 때 어떻게 되지? 핵발전소 만들었을 때 핵 폐기물 어떡하지? 그때는 뒤로 미뤘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뒤까지를 생각을 했다라면 이게 이제 지혜인데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만나는 이런 것들이 다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왔을 때 모르는 걸 정말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네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자꾸 토론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그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걔네들 책임 없어요. 걔네들한테 뭘 하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걔네들은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환경을 망가뜨리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뭔가 물어 난 잘 모르겠는데 너란 그리고 찾아보게 하세요. 오히려 난 잘 모르는데 네가 찾아서 나에게 좀 알려줘. 이러면 아이들도 신나서 열심히 찾고 흥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미안하다고 네.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김규민 님이 책 감사 읽었어요. 125쪽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면서 산지에 주민 동의할 경우 태양광 설치할 수도 있다는 부분
네. 네. 네, 그리고 네, 네. 건물, 옥상, 외벽, 고속도로 방음벽 등 기술 발전 산지 말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이제 좀 다음에 재판하게 되면 이런 얘기 좀 더 산지 강조해 태양광은 더해다가 분명히 네. 이제 뭐 농촌 태양광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되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어떤 지역에 어떻게 설치되느냐의 문제.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풍력 발전기가 올라갔을 때 새들 충돌한다. 새를 죽인다 해서 막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기후로 인해서 새들이 훨씬 더 많이 희생을 치르거든요. 이제 그런 비교도 해봐야 되고요. 그 지역의 입지가 정말 태양광 말고는 다른 그 지역에서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태양광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는 숲을 좀 없애고라도 설치를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칙은 자기 지역에 필요한 전기는 자기 지역에 생산한다. 그랬을 때 방법을 찾는 거고요. 도시에서는 당연히 옥상 해야 되고 벽면 해야 되고요. 주차장 해야 되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 골프장이 우리나라의 여의도 면적의 320배인가 제 정확한 지금 숫자는 모르겠는데 골프장이 다 해야죠. 그러면 골프장부터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밖에 없잖아요. 찬성이나 반대 그게 아니라 중도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별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도 재생에너지 우리 구제해 줄 수 구원해 줄 수 없고요. 전기차 우리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소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돼요. 줄이고 줄인 데서도 필요한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고 우리 자가용 이제 멈추고요. 대중교통 인프라 엄청나게 깔아서 어디를 가든 대중교통을 다닐 수 있게 만들고 그 대중교통에 철도 말고 버스 이런 것들은 전기차로 가야 되지만 개인의 자가용을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바꾼다? 이건 해법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은 배터리인데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코발트 채굴해야 되고 몇 나라 없어요. 그래서 자원 전쟁 날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대안이라는 걸 아까 제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생수병의 대안을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안을 한 번 더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할게요. 네. 네네. 네네. 그 혹시 지금 이제 올라온 것들은 이제 책을 꼭 사봐야겠네요. 귀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데요. 해주셨고요. 또 올라왔네요. 저는 네네 중학생과 환경 이야기를 위해 작가님의 환경을 좀 아는 10대라는 책을 올 초에 읽었는데요. 컵라면, 롱패딩, 화장품 등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알려주셨고요. 뭐 여기 이제 화면 켜시고 말씀을 하시면 본인 얼굴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지금 유튜브에도 몇 분 계신데 질문 있으면은 네,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이 이제 더 안 나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에게요? 네. 네. 이거 지금 이제 선생님 탈핵이 뭐예요? 네. 선생님이 쓰신 많은 책 중에 가장 안 나간다고 하시는데 네. 왜 이렇게 우리가 탈핵은 멀리하고 더군다나 후쿠시마 이후에 탈핵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되다가 탈핵을 정부가 선언하고 나서 엄청 공격을 받다가 또 네. 지금 이게 지금 위기에 있죠. 특히 네, 네, 전력난이 다가오면은 또다시 이제 이 음. 꺼내드는 카드고 이게 엄청 어렵고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얘기구나 싶어서 저희가 다음에도 이제 이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책에도 탈핵 그 월성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아까 핵쓰레기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네. 없어서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탈핵을 왜 해야 되는지 기후 위기 하면은 흔히 그래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아주 흔한 질문에 네, 네. 시작부터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거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프랑스가 작년에 네. 프랑스 시장 선거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 오늘 안 했는데 이제 얘기 잠깐 해도 그 얘기 되겠죠? 좀 해주세요. 파리 얘기. 네. 파리에 작년에 시장 선거가 아마 5월인가에 있었을 거예요. 5월인지 6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6월에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그때 당시 시장이었던 안 이달고라는 여자 시장이에요. 시장이 재선에 출마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발표했죠. 그게 파리를 위한 선언이었거든요. 8가지 공약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파리 시내 전역 아주 도심인 뭐 샹젤리제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파리 시내 전역의 자동차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속 30km는 기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야죠 차라리. 예, 차라리 걸어. 그리고 주차장 지금 있는 기존 주차는 50% 이상 걷어버려. 특히 학교 주변부터. 왜냐면 주차는 차가 오고 대고 빼고 하는데 계속 매연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부터 대기 오염 아이들에게 안 좋아. 학교 주변부터 없앨 거야. 그다음에 디지털 광고판 퇴출. 광고는 소비를 조장해. 이거 공약 내걸었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쩌다 찾아오는 우연히 찾아오는 선의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시가 알아서 다 케어해 줄게. 나 식량 자급 100%뭐 이런 걸 내걸었단 말이에요. 8가지를. 이 사람이 당선이 됐을까요? 당선은커녕 이런 공약 자체 우리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당선됐어요. 그래서 네. 2024년까지 자전거 길 다 깝니다. 왜냐하면 시속 30km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시속 30km 주차장 없으면 누가 차를 끌고 나오겠어요. 대신 도로가 많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도로를 없애버리고 도로 줄이고 없애는 거 아니고 줄이고 거기 자전거 길 놓는 거예요. 그 정원 뭐 나무 많이 심어 숲 만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도시인지. 근데 그걸 누가 선택했냐면 파리 시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 1년 뒤에 서울하고 부산의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부산은 잘 모르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6명의 후보에게 다 기후와 관련한 질문을 보냈어요. 환경단체 이 기후를 심히 걱정하는 이 시민 영역에서 6후보에게 다 보냈죠. 기후 위기 시대의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6가지 질문을 했는데 유일하게 답변을 거부한 분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 분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서울 시민의 지금 이 기후와 환경에 관한 인식 정도 수준이 딱 우리 수준이 지금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미안해, 정말 부끄러운 조상으로서 오점을 하나 남긴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제 다시는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 파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갖고 나오면 지옥이고 차가 없이 나오면 너무 천국이다. 그래서 네. 뭐 4차선 중에 3차선을 걷거나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한 차선을 차도로 만들어서 이미 사람들의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네. 기후를 공약으로 내걸거나 기후를 전면에 내건 사람이 아직 없어요. 저는 이제 네. 이런 부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환경 단체들도 뭐 피켓팅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걸로 끝이거든요. 그게 시민들에게 지금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와닿으세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래서 뭐 환경 단체도 그렇고 아니어도 그렇고 시민들이 정말 이제 안 되겠구나. 정치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라고 툰베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적극적인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치가 뭐냐면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세요. 이렇게 지역에서 좀 그 같이 아파트 단지에 같이 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후 얘기로 차관 소비도 같이 좀 읽고 네. 토론도 좀 하고 이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불러요.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쓸데없는 공약 말고 정말 기후를 생각하는 공약을 내걸면 우리가 밀어줄게. 후원금도 줄게. 막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제가 파리 얘기하면서 자전거 얘기하니까 어떤 댓글들이 많았냐면 온라인으로 강연을 해보면 댓글들이 저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포럼에 댓글이 되게 안티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지형은 알지도 못하면서 서울도 엄청나게 사실 산악 지형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 자동차도 있거든요. 전기 자동차 재생에너지 충전하면 됩니다.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대 정신이 뭐냐 얘기하셨는데 생태 감수성하고 또 하나를 저는 상상력으로 봐요. 상상할 수. 지금까지 온 틀을 계속 이거 안 되지 않아? 성장 안 하면 안 되지 않아?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 줄어들지 않아? 라는 상상 말고 우리 일 많이 안 해도 일주일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120시간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30시간 일을 해도 우리가 낸 세금 일부 돌려받으면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고만고만하게 서로 정말 너무 잘 살지 않고 너무 못 살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살고 먹고 살는 일로는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거 같이 고민하고 이런 상상력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후 유권자가 되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언어들을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우리의 언어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습니다. 정치권이 정치 언어로만 되어 음. 있는데 이제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 사느냐 그렇죠. 죽느냐지 이게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지느냐 이 문제가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우리 빨간 지구 쓰신 네, 네. 조춘호 박사님 가장 걱정이 너무 끔찍한 게 기후 위기로 인한 건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거다. 저도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내년에 과연 이 농산물 가격 우리가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을까? 음. 후년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생존의 문제여서 뭐 내가 조금 더 하는 게 불편하고 이런 거 지금 투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기회로 그런 얘기들 많이 주변에 하시고 실천해 나가는 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멘트 하나 듣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채팅방에 그리고 유튜브에도 채팅방에 저희 설문조사 올려놨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글로 된 설문조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다음 또 9월에 저희가 생태책방 작가화에 대해 있거든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말씀 정리요? 네, 한 5분 정도만 5분 정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글쎄 5분 시간. 그 안 이달고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미국, 프랑스 뭐 이런 쪽은 관광객들이 워낙 가고 싶어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뭐죠?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에어비앤비가 되게 많았던 곳인데 락다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못 갔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주인들이 이제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가 사들여서 굉장히 저렴한 그 임대로 공공 임대로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공약도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고급 주택가에 있던 에어비앤비로 쓰던 주택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공공 임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자들이 반대를 했겠어요. 근데 이럴 때 이 사람이 거침없이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의 지지거든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럴 때 이제 많이 이렇게 걸리고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휙휙 넘어가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소비를 할까요? 라는 그 부분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이 자본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조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보험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중에 치매 걸리지 않겠어? 치매 걸려서 힘든 사람 봤지. 그러니까 치매 보험. 간병해 줄 수 있어 누가? 없지. 요즘 자식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간병인 보험.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파생된 보험 상품들이 나와요. 예전에 과거에 그 누가 했냐면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았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십시일반 돕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평수대로 나눠서 쪼개져서 이렇게 정말 그거를 계급화하면 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뭘 물려주고 있냐면 지금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아파트 얼마짜리야 이거. 부동산마다 밖에 다 붙여놨죠. 저는 내 집값이 오르는 거 부동산 그게 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그런 것부터 떼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간에 그래서 임대충 무슨 충 막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빌라충. 기후 위기는 그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이거 이제 닥칠 수밖에 없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린스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예상하고 있어요. 닥칠 거야. 근데 그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는 닥칠지 모르지만 닥칠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블랙스완에 빗대서 한 얘기인데 근데 닥치기는 분명히 한다고 얘기한 거 여기에. 그러면 기후 위기는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왔을 때도 사실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런데 자기만 살려고 했을 때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협력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뭐가 협력하는 그런 협력거리를 자꾸 찾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할 이유진 님이 질문하셨던가요? 그 대안이라고 저는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 뭐 한 세 가지 늘었죠. 그러고 한 가지 저도 광고를 하면 7월 말 8월 초쯤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책이 또 한 권 나올 거거든요. 많이 읽어주세요. 네, 채원이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좀 안 됐는데요. 네네, 2시간 동안 그 속사포 랩으로 거의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책에 사실은 많이 여러분들이 좀 외면하지 않고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글을 되게 쉽게 쓰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책을 거부하지 않고 읽도록. 그래서 진짜 너무 편하게 그리고 쫙 아무데나 펼쳐서 읽으셔도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마 못 읽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한번 휙 넘어가기는 좀 아쉽다 그래서 8월 생태책방도 이 착한 소비는 없다 이 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 네, 그래서 아직 오늘 많이 더 궁금증이 생기셨으면은 이 책을 또 구입해서 보시고, 예, 그리고 8월 14일 날 저희 줌으로 다시 또 공고를 하겠습니다. 8월은 작가와의 대화는 아니고요. 저희끼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들을 근거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탈핵이 뭐예요? 이거는 애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읽는 겁니다. 아주 얇게 또 강의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 막 여러분들도 띄워놓고 앞에 보고 하면서 대화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좀 시스템상 얘도 더위 먹었나 봐요. 잘 안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댓글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식과 또 희망과 이런 표정들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원영 작가님에게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네, 예, 고맙습니다. 주시고요. 저희는 8월 14일 8월 생태책방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 소비 없는 하루 되세요. 네. 네, 이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 여기 우리끼리라도 단체 사진 하나 찍을까요? 단체 나와주세요. 윤호 씨 대표로 윤호 씨가 찍어줘야겠다 우리를. 네, 이거 배경으로. 화랑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죠? 아 저기 하나? 저기. 네, 일단 하나 찍어.